자, 최근에 고민정의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고민정 의원은 나라 곳간 그거 왜 쌓아두냐, 쓰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다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뒷목 잡는 소리 들리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얘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같은 편인 홍남기조차도 한숨을 쉬면서 자, 최근에 고민정의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고민정 의원은 나라 곳간 그거 왜 쌓아두냐, 쓰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다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뒷목 잡는 소리 들리죠?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얘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같은 편인 홍남기조차도 한숨을 쉬면서 의원님 지금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라며 한마디 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홍남기는 문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아무리 문정부의 굽실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국가재정을 다뤄보니까 좀 현실 감각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어떻냐면요, 여러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사상 최초로 육박하고 있고 넘어가고 있고 또 나라 빚이 문정부 4년 만에 무려 1,000조 원을 돌파해가지고 우리도 빚만큼은 천조국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담이 나오고 있죠. 아무리 양심을 팔았어도 적어도 실무자들은 직접 이거를 다루고 만지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큰일 나겠다. 이대로 가다가 진짜 우리나라가 몇 년 내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국가 파산 나기 직전입니다. 뭐 하나 터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여당 의원인 고민정의가 눈치도 없이 곳간에다가 곡식을 왜 쌓아두고 있냐 이런 소리나 지금 한가롭게 하고 있으니까 이 같은 편조차도 이거는 뒷목 잡고 한숨 나오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경제부총리가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데 이 와중에 인기 얻겠다고 나라 곳간을 더 풀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막힌 소리를 하고 있는 이 현직 국회의원 고민정의의 충격적인 발언.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 기사가 이렇게 도배가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고민정 본인이 전재산 기부라도 나라에다가 좀 하면서 저런 소리를 하든가. 이 불쌍한 대한민국의 코미디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게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거 우리 일이에요. 자, 고민정의도 나름 주워 듣는 게 있기는 있나 봅니다. 말하는 거 보면 참 귀여워요. 우리나라 재정 지원, 우리나라의 그런 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가 선진국들 대비해서 적다면서 재정 건전성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사람이 필요할 때 좀 재정을 팍팍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지금 한가롭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정의가 모르는 게 있죠.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이랑 우리랑 같습니까? 걔들은 경제 규모도 크고 산업도 빵빵하고 기축통화국이고 지하자원도 꽉꽉 들어차 있으니까 나라 안에 필요할 때 빚 끌어와도 그게 감당이 되는데 우리가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빚을 벌리면 한국같이 수출 산업하는 거 한 줌 말고는 쥐뿔도 없는 나라가 국가 부채 비율이 강대국들을 따라가 버리면은 나중에 누가 한국의 재정 안정성을 믿고 한국 정부와 투자를 하고 외교 협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랑 거래를 하겠냐고. 나라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최소한의 상식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료마다 이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본이 사실 보편적으로 국가 부채가 매우 많은 나라에 속하기는 합니다. 자, 뭐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도 굉장히 지금 만만치 않게 높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사실 나라 경제가 한번 폭삭 망하고 주저앉았던 나라들이니까 예외로 하고 뭐 그 밖에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전통적인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국가 채무 비율이 높기는 하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야. 야, 선진국도 국가 채무가 저렇게 많으니까 우리도 빚 좀 더 늘리자. 우리도 나라 빚 좀 더 늘려도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선진국이 빚이 많으니까 우리도 빚을 늘려도 된다라는 거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국가 채무 이자만 1년에 수십조 원씩 발생을 하는데 이자만 그 수십조는 고민정 본인이 국회의원 월급으로 메꿔줍니까? 아니잖아요.
국가별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입장이. 제가 제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일본은 해외 순자산 규모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해외 각지에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 우량 주식이나 지분, 부동산, 지하자원, 광산 채굴권, 배당금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난 이권을 보유하고 있는 초경제 대국입니다. 글로벌 경제 대국이에요. 자꾸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교조한테 잘못된 교육을 받는 바람에 초중고등학교 때 그때 나쁜 교육을 받는 폐해가 너무나도 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일본을 만만하게 보는데 여러분, 지금 저기 3조 1468억이라고 적힌 저 숫자가 우리나라 원화가 아니고 단위가 달러입니다. 3조 원이 아니라 3조 달러라고. 해외 순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조가 넘어요. 대한민국 1년 예산 몇 배 곱한 건지 아십니까? 참고로 대외 순자산이라는 거는 각 국가의 해외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도 남는 순금액입니다. 빚도 자산의 일부라고 가정할 경우 자료마다 이것도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순자산의 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어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경이라는 숫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쉽게 말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나도 이 엄청난 해외 자산을 통해 가지고 숨만 쉬어도 세계 각국에서 이자와 소득이 끝도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랑 체급 자체가 달라요. GDP 규모 세계 3위고 경제 수지 흑자 세계 2위고 해외 순자산 보유액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일본의 해외 자산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에 10초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셔도 수많은 배경 지식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은 그들의 달러가 엔화가 거의 세계 공용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라서 막대하게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 치트키가 있는 초경제 대국입니다.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랑 체급 자체가 달라요. GDP 규모 세계 3위고 경제 수지 흑자 세계 2위고 해외 순자산 보유액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은 비교조차 안 됩니다. 일본의 해외 자산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에 10초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셔도 수많은 배경 지식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은 그들의 달러가 엔화가 거의 세계 공용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라서 막대하게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 치트키가 있는 초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죠. 산업과 제조업 역량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 기초과학이 매우 탄탄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산업대국입니다. 원천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글로벌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기계부품이나 로열티만 해도 상상을 뛰어넘죠. 그리고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도 뭐 그 대영제국을 자랑하던 그 리즈 시절에 비하면은 물론 좀 위험이 꺾였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금융자본의 허브는 런던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다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쥐뿔도 없어요. 지하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조차 가난하기 그지없죠. 전 국민들 중에서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환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삼성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을 발목 잡으면 안 된다고 노래를 부르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산업과 제조업 이거 발목 한 번만 삐끗거리면은 그대로 국가 파산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넘어지면은 국가 1년 재정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국가 예산이 빵꾸가 안 날까 과연? 국가 파산한다니까 발목 한 번만 삐끗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빈털털이라고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정치라도 잘하고 있느냐? 전혀 아니죠. 고민정 2, 고민정 3, 큰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가지고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는 최근 20년 이래 우리나라 경제 통계 역사상 최대 속도의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고, 통계 자료에 따라서 계산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국가 부채가 이미 1700조를 넘어가지고 2000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경제학 자료들도 흔합니다. 자, 국가 부채는 지금 로켓 엔진을 달고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힘든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게 뭐냐면 결국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우리 젊은 국민들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빚이라는 겁니다. 저게. 물론 50대, 60대 분들도 솔직히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50대, 60대면 솔직히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죠. 30년 전에 5, 60대랑 지금 5, 60대는 천지 차이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몇 년만 지나면은 5, 60대 분들도 나중에 노후 준비하기도 바쁜데 저 막대한 국가 빚들이 나중에 결국은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빚진 거는 정치인들이 빚졌는데 갚는 거는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전 연령대에 걸쳐가지고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는 물론이고 나이가 조금 지긋하게 들어가신 50대, 60대 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뉴스를 봐도 느끼는 게 있죠. 국가 부채 비율이 어떤지, 국가 재정이 적자 흑자가 무슨 소린지 뭘 알아야 알아듣는 게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수십 개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뉴스들입니다. 직장인들 큰일 났다. 내가 맨날 하는 소리죠. 직장인들 큰일 났다. 건보료 또 오른다. 국민들 한숨 쉰다. 부동산 세금이 또 오른다. 제가 이거 일주일 전에 25분 동안 떠들었습니다. 통계자료 풍부하게 보여드려가면서. 직장인들 엿됐다. 자영업자들 큰일 났다. 실업급여 바닥났다. 고용보험료가 또 오른다. 기금은 조 단위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양대 산맥이 기업과 자영업자인데 최근 중소기업들의 법인 폐업률이 지금 법인 폐업률이 최대치를 기록했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지금 IMF 2배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최신 기록이다. 경제 신기록이다. 제가 맨날 설명드리던 게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를 잘하고 있나요? 아니라니까. 나라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정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애라도 많이 태어나가지고 내수시장의 미래라도 좀 든든한가요? 희망적인가요?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인류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부부 2명이, 어른 남녀 부부 2명이 만나가지고 애를 2명은 낳아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상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0점대 출산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규모 재난사태나 전쟁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출산율이 적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까지도 나름대로 나이가 젊고 왕성하신 국민 여러분들이
나중에 20년, 30년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세대를 떠받쳐줄 미래 세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은 소득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책임지고 떠받쳐줄 미래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가 없으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건설 시장도 성장하고 주택 공급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자영업 사업도 좀 잘 되고 인구가 늘어나야 국가 대중교통이나 인프라도 좀 구석구석 공급이 될 텐데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은 지방은 답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망한다니까 지방의 수많은 도시들이. 이 모든 내수 경제 구조가 인구가 줄어들면은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치명타를 입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부가 여러분들 정치를 잘합니까? 세상에 이걸 보고도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저게 다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문정부 잘한다고 칭찬하는 영상입니까 저게? 내가 끔찍하다니까 보고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정의는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예산 더 풀어라, 나라 곳간 더 풀어라, 나라 빚을 더 쓰자, 재정 건전성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아무튼 오늘 이 순간 그냥 먹고 마시고 쓰고 놀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디 20살 대학교 신입생이 뭐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국회의원이잖아 본인은. 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국가 지출을 확대하면은 이는 곧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에게 세금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쓰는 거는 민간에서 쓸 때 가장 효과적으로 분배가 되지 국가가 쓰면은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들 주머니에 꽂아주는 용돈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용돈입니다. 나중에 그 4배, 5배를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재난지원금 뭐 10만원, 20만원 받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그거 4배, 5배로 토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금의 증가로 말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허구한 날 세금 늘리고 재능 있는 국민들, 사업하는 국민들의 발목만 잡는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게 바로 민주당이 말하던 뭐 사람이 먼저인 정치인가요?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는 이유가 뭘까요? 세계 각국이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고민정보다 못한 바보라서가 아니고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라는 진실, 빚은 공짜가 아니라는 경제학의 본질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곡식을 다 우리가 처먹어버리면은 나중에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게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먹고 버틸 겁니까? 그때 가면 그냥 굶을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 국가의 재정이라는 거, 회사의 재정이라는 건 무슨 짓을 해도 매월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의 입장하고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자금을 열심히 쌓아놔야 나중에 국민들이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 그 복지비 도움이라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여유가 있을 때 자금을 쌓아놔야 해외 다른 나라들과 열심히 산업 경쟁을 하고 연구개발과 미래에 투자하고 그런 곳에 쓸 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저 까먹기만 하더라도 힘들 때 버틸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겨울잠을 자는 한낱 동물들조차도 겨울을 대비해가지고 먹이를 구하고 몸무게를 불리며 지방을 축적하는데 사람 고민정의는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도 빚을 더 많이 끌어다 쓰자고 하고 있습니다. 빚은 문정부와 고민정의가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갚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 대선에서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보다 이재명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리가 되기는커녕 논란만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경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규칙조차도 제대로 지금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도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직하고 솔직하게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람은 윤석열 논란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웅 의원인데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웅 이 사람이 계속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가 지금 고스란히 윤석열 후보한테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14,000표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 충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7,000표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서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로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뭡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이죠.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 서초구, 강남구, 과천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상자가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전국적으로 60%에서 80%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지원금 대상자예요. 저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지사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홍원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가 바로 또 철회를 했죠. 결국에 경선 룰이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후보 가운데 4명이나 불참한 상태에서 경선 서약식이 열렸습니다. 대권 후보 가운데서 4명, 절반이나 지금 참석을 안 한 경선 서약식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경선을 시작하기는커녕 룰조차도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논란도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고발 사주 의혹, 요게 첫 번째고요.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의혹이 있죠. 두 가지 의혹 전부 다 굉장히 심각한 이슈인데요. 그런데 두 번째 이슈, 검찰 조직을 자신의 사조직인 것처럼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의혹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애당초 그 얘기가 시작이 됐던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서에 이정현 검사장의 진술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이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압수수색까지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추미애 장관 시절에 압수수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냈던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도 취소가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버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작년에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그거를 이슈몰이로 쓰기 위해서 단독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보도를 했다. 뉴스버스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검찰을 사주직으로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시켰다. 이 의혹은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데 남아있는 건 뭡니까? 고발 사주 문제입니다.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손준성 검사고요. 고발 사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김웅 의원입니다. 우선 손준성 검사는 강력하게 반발했죠.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발 사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김웅 의원인데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 걸 전날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로부터 문건을 받기는 받았다, 이거를 실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살짝 바꿨습니다. 고발 사주를 했다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미래통합당에 그런 식으로 고발 사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면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죠. 이 고발 사주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김웅이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희한하게 이분이 무슨 해명을 하기는커녕 음식 자랑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선 뜬금없이 누구를 띄우고 있습니까? 유승민 후보를 띄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유승민 후보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지라도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런 폭로까지 나왔죠. 보낸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누굽니까? 김웅이라고 나와 있고요. 손준성이 보낸 것을 전달한 메시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전달했습니까? 고발장을 지금 저런 식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고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조차도 마찬가지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폭로가 됐습니다. 이 메신저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거를 그대로 내가 딴 사람한테 보낼 때, 즉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처음 보냈던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와 있죠. 전달한 사람은 김웅이지만 처음 보낸 사람은 손준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네요. 확인하고 난 뒤에 방을 폭파해라. 퍼센트 진심 친환경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요? 여전히 패셔너블하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조차도 마찬가지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폭로가 됐습니다. 이 메신저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거를 그대로 내가 딴 사람한테 보낼 때, 즉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처음 보냈던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와 있죠. 전달한 사람은 김웅이지만 처음 보낸 사람은 손준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네요. 확인하고 난 뒤에 방을 폭파해라. 한마디로 김웅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대신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이 위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드디어 김웅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화창을 삭제한 것은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일단 해명했고요. 그리고 고발장 사주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고 전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총선이 임박한 상황인데 이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메시지를 보시면은 손준성 보냄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웅이라고 하는 사람과 손준성 검사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 고발 사주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던 전혁수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인 취재를 하기 위해서 김웅 의원한테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더니만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썼다는 거죠. 한마디로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두 사람은 생판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할지라도 제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를 당에 순수하게 전달한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를 보니까 국회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이라는 거죠. 공익신고법상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 당시에 김웅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후보였습니다. 후보. 처음에는 받았지만 전달만 했다라고 얘기했다가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또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전달했다라고 할지라도 위법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사실상 누가 보든지 간에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다음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죠. 놀랍게도 김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강호 고발장을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 뉴스버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초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날에 그건 그쪽과 연결된 것이 없다, 윤 총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분명히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뉴스버스가 의도적으로 통화 내용을 누락했다는 것인데, 논란이 커지니까 뉴스버스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김웅이 처음에는 윤 총장과는 관련이 없다, 고발장도 전부 자기가 썼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음날에 다시 한번 고발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웅이 말을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김웅이 작성했다라고 얘기한 8일 고발장조차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김웅과 관련된 논란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김웅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양심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내가 윤석열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같은 당의 후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을 떠나셔가지고 유승민 당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글을 봐서 영상으로 옮겨봅니다. 윤석열한테는 기회가 있었음. 애초에 추미애와의 사태 이후에 압도적 1위로 정치 시작했음. 정치선언 늦을 수도 있지. 공부해야 하니까. 근데 입당 시기를 전당대회 직후로 왔어야지. 늦으면 안 됐지. 뭐 입당이 늦을 수도 있지. 민심초도 맞춰야 하니까. 근데 그 입당이 지도부도 모르게 패싱으로 했으면 안 됐지. 뭐 패싱할 수도 있지. 일정을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자마자 봉사활동 거부하면서 깽판 놓는 건 아니지. 뭐 또 봉사 거부할 수도 있지. 개인 일정이 있을 테니까. 근데 당에서 제시하는 토론회를 거부하면 안 됐지. 토론회 거부할 수도 있지. 뭐 아직 준비 더 하고 싶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측근 통해서 당대표 탄핵을 언급하면 안 됐지. 그래, 탄핵 언급은 측근이 한 거니까 잘못 없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또 녹취록으로 시비를 걸면 안 됐지. 녹취록 시비 걸 수 있지. 녹음당하면 기분 나쁠 만하니까. 근데 비대위 준비 루머를 만들면 안 됐지. 그 비대위 루머도 내 잘못 아니지. 또 측근이 했으니까. 근데 발표에도 불참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지. 발표에 거부할 수도 있지. 아직 정책 준비를 덜 했으니까. 근데 정책이나 만들었어야지. 민지 같은 영상이나 찍어내고 있으면 안 됐지. 그래, 민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 내가 한 게 아니고 캠프가 하자고 한 거니까. 근데 여성 공약이 1호였으면 안 됐지. 뭐 여성 공약이 1호일 수도 있어. 나도 여성이니까. 근데 지지율 떨어졌다고 역선택 방지 운운하면 안 됐지. 이 모든 기회에서 저런 선택을 안 하고 이준석 등에 탔으면 홍준표가 못 따라왔음. 저 글에 달린 댓글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반년 동안 한다는 게 저짓거리였네. 반년 아님 2달임. 크크크. 진짜 전설. 레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함. 무슨 제갈량이 맹획 7종 7금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맹획은 결국 말은 들었지. 진짜 5단만 골라서 선택함. 레전드. 기적의 연속 똥볼 신화. 계속 저럴 예정인 게 소름. 중간에 빠진 거 많다. 몰래 당직자 빼간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개준수기 때문이다. 끝. 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글을 봐서 영상으로 옮겨봅니다. 윤석열한테는 기회가 있었음. 애초에 추미애와의 사태 이후에 압도적 1위로 정치 시작했음. 정치선언 늦을 수도 있지. 공부해야 하니까. 근데 입당 시기를 전당대회 직후로 왔어야지. 늦으면 안 됐지. 뭐 입당이 늦을 수도 있지. 민심초도 맞춰야 하니까. 근데 그 입당이 지도부도 모르게 패싱으로 했으면 안 됐지. 뭐 패싱할 수도 있지. 일정을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자마자 봉사활동 거부하면서 깽판 놓는 건 아니지. 뭐 또 봉사 거부할 수도 있지. 개인 일정이 있을 테니까. 근데 당에서 제시하는 토론회를 거부하면 안 됐지. 토론회 거부할 수도 있지. 뭐 아직 준비 더 하고 싶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측근 통해서 당대표 탄핵을 언급하면 안 됐지. 그래, 탄핵 언급은 측근이 한 거니까 잘못 없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또 녹취록으로 시비를 걸면 안 됐지. 녹취록 시비 걸 수 있지. 녹음당하면 기분 나쁠 만하니까. 근데 비대위 준비 루머를 만들면 안 됐지. 그 비대위 루머도 내 잘못 아니지. 또 측근이 했으니까. 근데 발표에도 불참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지. 발표에 거부할 수도 있지. 아직 정책 준비를 덜 했으니까. 근데 정책이나 만들었어야지. 민지 같은 영상이나 찍어내고 있으면 안 됐지. 그래, 민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 내가 한 게 아니고 캠프가 하자고 한 거니까. 근데 여성 공약이 1호였으면 안 됐지. 뭐 여성 공약이 1호일 수도 있어. 나도 여성이니까. 근데 지지율 떨어졌다고 역선택 방지 운운하면 안 됐지. 이 모든 기회에서 저런 선택을 안 하고 이준석 등에 탔으면 홍준표가 못 따라왔음. 저 글에 달린 댓글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반년 동안 한다는 게 저짓거리였네. 반년 아님 2달임. 크크크. 진짜 전설. 레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함. 무슨 제갈량이 맹획 7종 7금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맹획은 결국 말은 들었지. 진짜 5단만 골라서 선택함. 레전드. 기적의 연속 똥볼 신화. 계속 저럴 예정인 게 소름. 중간에 빠진 거 많다. 몰래 당직자 빼간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개준수기 때문이다. 끝.